25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가족과 회사를 위해 바쳐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존재 증명이라 믿었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지탱하던 모든 세계가 단 10분 만에 박스 하나에 담겨 밖으로 밀려납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때문에 차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아야만 했던 그 지독했던 밤의 기록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호입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한 울타리 안에서 보냈습니다. 제 젊음과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모두 그곳에 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매고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가장의 숙명이라 믿었고 제가 버티는 만큼 우리 가족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정했어요. 충성심과 헌신이라는 단어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 너무나 쉽게 힘을 잃더군요. 그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새벽부터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족들이 단잠을 자고 있는 고요한 집안. 혹여나 제 발소리에 누가 깰까봐 조심조심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애써 시선을 돌리며 고양이 세수를 했어요. 식탁 위에는 아내인 이 여사가 남겨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과 각종 보험료, 그리고 이번 달에 치러야 할 경조사비 목록이었죠. 저는 그 메모를 묵묵히 지갑에 넣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오늘 제가 견뎌야 할 이유이자 제가 짊어진 무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빳빳하게 달려진 양복을 입고 현관문에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오늘도 잘 버티자. 스스로에게 나직하게 읊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탕비실의 커피 머신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후배들의 책상을 한 번씩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나름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간이 되면 그 정성은 곧잘 무너지곤 했어요. 김 부장님, 이 기획안은 너무 구식 아닌가요? 요즘 트렌드를 전혀 못 읽으시네. 새까만 후배의 말에 상사인 박상무는 껄껄 웃으며 덧붙였어요. 김 부장이야 워낙 인품이 좋으니까 이해하겠지.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따끔거렸지만 지갑 속에 든 아내의 메모를 떠올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제가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았어요. 이 여사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옆집 남편은 명태 소문이 돌아서 난리라던데 당신은 버텨줘서 다행이야. 방 안에서는 애기들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아빠, 이번에 약속한 노트북 모델 문자로 보냈어. 잊지 마.
그들에게 저는 아빠이기 이전에 거대한 A팀 기계이고 든든한 보험가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알았다 라고 답하는 제 목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베개를 고쳐 누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 걸까? 김 부장인가? 아니면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인가? 하지만 그런 사치스러운 고민은 금세 피로에 덮여 사라져곤 했어요. 내일도 다시 그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소 형님처럼 따르던 박상무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격려인 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에 오래된 북국집을 향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준 박상무의 배려에 내심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기까지 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뜨며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현장의 고충과 후배들의 열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박상무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 예전처럼 맞장구를 치거나 호탕하게 웃지 않았어요.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무렵 그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김 부장, 우리 같이 고생한 세월이 벌써 25년이네. 그치? 그의 입에서 나온 25년이라는 숫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식탁 위를 짓눌렀어요. 서류의 맨 위쪽에는 조직 슬림화 대상자 명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회사가 많이 어렵네. 자네도 알다시피 위에서 압박이 심해. 25년 했으면 박수 칠 때 나가는 게 모양새도 좋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지 않겠나? 박상무의 목소리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제 가슴속을 깊숙이 찔렀어요. 그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 국그릇 옆에 놓아두고는 바빠서 먼저 일을 암세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겨진 식탁 위에서 복국은 차갑게 식어갔고 저는 굳어버린 손가락 움직여 그 종이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모든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나도 이제 좀 쉬면 어떨까 싶어. 최대한 덤덤하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리모컨을 돌리며 차갑게 대꾸 했어요. 무슨 차다가 퐁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 없으면 우리 집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막아. 큰애 취업도 안 했고 작은 애는 아직 학비가 얼마나 남았는데.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가 틀린 거 없는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서슬퍼럴 칼날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이잖아. 농담이라도 그런 무책임한 소리는 하지 마. 아내의 단호한 대화 차단에 저는 더 이상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보호해주는 곳이 아니라 제가 무너지는 순간 모두를 무너뜨리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늘 로그인되던 사내 인트라넷 화면에 생소한 팝업창이 떴어요.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눈을 비비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건네던 후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리가 시스템상에서 이미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니터의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에 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빈 화면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가시방석 같았어요. 회사는 이미 저를 지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유령이 되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25년 헌신의 대가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제 책상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공간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앉아있던 자리 한쪽에는 낯선 이름이 적힌 신입사원 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주인 없는 물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제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차오르는 것은 당혹감이었어요. 인사과에 따지러 가기 위해 복도로 나선 순간 탕비실 넘어 낮은 수근거림이 들려왔어요. 김 부장은 눈치가 없는 거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미 시스템도 막혔다는데 왜 안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나이 먹었으면 알아서 물러나줘야지.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팀 분위기만 이상해지잖아. 그들은 제가 키운 후배들이었습니다. 실수한 날이면 등을 두드리며 소주 한 잔을 사주던 제 손때 묻은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김 부장은 제가 평생 지켜온 이름이 아니라 치워야 할 오물이나 방해물처럼 들렸어요. 그때 뒤에서 인사팀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도장에 찍힌 퇴직 합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김 부장님, 더 추해지기 전에 정리하시죠. 그간 기여도는 퇴직금에 넉넉히 반영해드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제 책상 서랍을 열고 짐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마치 범죄 현장을 수습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기기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주변의 동료 중 누구 하나 고개를 들거나 저와 눈을 맞추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제가 지어지는 순간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25년의 기록이 박스 하나에 담기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받은 상장 몇 개와 거래처 사람들의 명함철,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밀려나듯 나오자마자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출입카드가 띡 소리가 함께 무효 처리됐어요. 닫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제게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는데 양복 상의는 얇디 얇아 제 몸 하나 보여주지 못했어요. 박스를 하나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퇴근하는 회사원으로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갈 곳을 잃은 미아와 같았습니다. 역을 나와 아파트 단지로 향할수록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리자 아파트 창문마다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평온한 불빛들 중 하나가 제 집이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는 웃으며 밥상을 차릴 것이고 아이들은 노트북 이야기를 꺼내겠지요. 나 오늘 잘렸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날 거를 생각하니 도저히 비밀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트 입구 쓰레기 수거함 옆에 제 인생에 담긴 짐 박스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정장 차림 그대로 단지 구석에 있는 어두운 놀이터로 발길을 돌렸어요. 놀이터 벤치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곳이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로등 불빛은 더 시리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굳어버린 제 등을 쓸어내렸어요. 25년을 일했는데 제 수중에 남은 것은 당장 내일의 갈 곳조차 정하지 못한 막막한 뿐이었어요. 회사는 나를 몰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렸구나. 비참한 자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참아보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해를 토해냈어요. 가장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라는 체면 때문에 억눌렀던 눈물이 봄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놀이터의 미끄럼틀과 그네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각, 가로등 불빛 아래에 앉아있는 제 그림자는 유난히도 길고 초라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을 떨며 국민연금 수령액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그간의 헌신을 보상해 주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부터는 어디로 가야 하나.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져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사명감과 책임감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갈 곳 없는 노병의 비참한 말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파도를 막아왔다 자부했는데 정작 제 몸 하나 닐 벤치 위에서는 파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드르륵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옆동에 사는 어르신이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놀이터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노인의 구부정한 등은 마치 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저 노인의 모습이 10년 후, 아니, 당장 몇 년 후에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소름 끼치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며 그 기계가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출 것이라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는 저를 숫자로만 기억했고 가족들은 저를 명함으로만 대했습니다. 그 사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숨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목을 조여야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어요. 그동안 제 목을 욕조해온 것은 회사가 아니라 가장을 일해야 한다는 제 스스로의 강박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두운 놀이터에서 유령처럼 서성일 수는 없었어요. 비굴하게 실직 사실을 숨기며 아침마다 갈 곳 없이
공원을 배회하는 늙은 가장으로 남고시지는 않았거든요. 비록 지금은 이름 없는 폐장병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는 회사가 준 직함이 아닌 제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비정한 곳에서 탈출한 거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풀어헤친 넥타이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더 이상 등 뒤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는 아빠가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손을 내미는 인간 김부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짐박스를 숨겨두었던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과거가 담겨 있었지만 그것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가짜 퇴근은 끝났어요. 비록 내일부터 월급 봉투는 사라지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정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며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도어락의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울리며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거실에는 텔레비전의 잔상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인기척에 방에서 나온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수거함 옆에서 다시 찾아온 짐박스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그 박스와 제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주머니에 구겨넣은 넥타이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식탁 정중앙에 올려두었어요. 나 오늘 잘렸다. 아니, 조한키는 짐 싸서 쫓겨났다. 제 고백에 집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아내의 눈동자 흔들렸고 아이들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미안해하거나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김 부장으로 살면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냥 아빠로만 나 자신으로 살 거야. 당장 돈은 부족하겠지만 같이 헤쳐나가 보자. 제 선언에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당신 그동안 너무 애썼던 거 알아. 어떻게는 안 굶고 살 테니까 일단 좀 쉬어. 예상치 못한 아내의 위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저는 양복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비록 커다란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은 현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마음의 무게는 수십 배나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는 평일 아침이면 지하철역이 아닌 집 근처 공원 산책로로 향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일 오전의 눈부신 햇살과 숲의 향기를 맡으며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어느 오후 퇴근길에 아내와 함께 시장에 들러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바구니를 나누어 듭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직함도 지켜야 할 가짜 체면도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당당히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킵니다. 놀이터 벤치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립감은 이제 기분 좋은 피로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퇴근이란 회사 문을 나서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요.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 진짜 퇴근의 맛이 참으로 달콤합니다. 제 인생의 제 2막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선호 씨 작업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